예, 뭐 지금 들으셨다시피 다양한 정당, 다양한 지역, 그리고 또 다행히도 강동구와 연관이 주장하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그 부총장님 말씀 듣기 전에 부총장님 입으로 직접 말씀하기 좀 힘든 경력들을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좀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시기 좀 부끄러운, 너무 화려한 기술들이 많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985년도에 서강대학교 통합생장을 하셨고요. 학생들이 격렬하던 시기 때문에 이 동네네요? 이 근처? 예, 바로 여기, 그래서 여기 이 지역과 가면 얼마나 깊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구의원, 그리고 서울시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보좌관, 그리고 이제 2008년도에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강동구청장에 당선이 됐고, 2008년도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상황이 그렇게 정말 안 좋았을 때인데도 구청장으로 최연소로 당선이 됐습니다. 2010년에 재선, 이 나이에 서울시 구청장 재선이라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건데, 젊은 나이에 구청장 재선까지 하셨고, 그리고 이제 단순히 당선만 되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좀 낯간지러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직무평가 서울시 25개 구청장 1위, 그리고 제 지지도 1위, 그리고 2년 연속 공약 이행 최우수 평가, 최우수상을 받으신 강동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할 수가 있나. 오히려 얼굴도. 얼굴이 이렇게 작으신 구청장님 저기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작은 거예요. 여자 포함해서 제일 작은 거예요. 카메라를 지금 같이 잡고 있을 텐데 제가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쩌면 숨겨진 보석 같은 존재가 민주당에 오고요. 오늘 이 구청장님 힘든 보람을 썼기 때문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희 청년들이 이렇게 또 속속들이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 나중에 뭐라도 하시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청년님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모임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청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또 마준다 연구소,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 우리 이동학 소장님 기사가 중앙선대위에 대문짝만 한 2, 3주 전인가? 정말 정면으로 이렇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그걸 보고 좀 알게 됐어요. 또 이렇게 자기소개를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정말 정치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 자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아서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또 굉장히 좀 가슴 뛰는 그런 모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이 뭐랄까 우리 강동구의 구정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어서 조금 이제 적합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또 질의응답 이런 걸 하면서 이 외의 얘기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사실 마음은 늘 푸른 청춘이고 청년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데 와가지고 좀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이 괴물 취급을 받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어떤 사백은 청년을 보면 이제 그
사회의 미래가 보인다 그런 얘기가 있고 또 청년이 새가 나라라 생각 근데 어쨌든 그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나이만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돌이켜보면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잠깐 소개가 있었지만 학생 때는 이제 학생운동을 했는데 그건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82학번인데 82년도 대학에 들어갔죠. 제가 79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말에 12.6이 나왔죠. 구마항쟁이 있었어요. 저는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구마항쟁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80년도 제가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항쟁이 일어났죠. 저는 마산에서 학교를 다녔지만 제 고향은 제가 태어난 곳은 전남 고성이에요. 당시에 이제 제 외가가 광주에 있었고, 친척들이 이제 광주 항쟁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많이 전해줬죠. 그리고 제 유치원 형되는 사람은 한 분은 고등학교 때 이 광주 항쟁에 참여를 했다가 다리에 중상을 입었어요. 그 뒤에 이제 정신병 걸려가지고 괴로워하다가 자살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5.18 묘역에 있어요. 근데 이제 시대적인 상황 자체가 이제 뭐랄까 학생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거나 이제 대학 82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현재 전두환 정권 초기였고 뭐 아주 오목하던 그런 시기 학생들 병사들이 다 뭐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시위만 주동을 하면 그 순간에 바로 사고 병사들이 와서 잡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학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유인물을 확 뿌리면서 하고요 하면서 이렇게 막 선동을 하는데 확 하면서 잡혀간다. 확 하면 잡혀간다. 그래서 이제 학사건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그럴 정도로 좀 그런 상황에서 학생운동을 했는데 그때 대학생들이 학생운동을 주동을 하고 뭐 적극적으로 앞에서 참여하던 이제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은 뭐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이나 뭐 생각은 저는 뭐 거의 비슷했다고 생각이 돼요. 하물며 뭐 그런 뭐 시위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고 뭐 도서관에서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조차도 저는 그 시대에 대해서는 또 그 정권에 대해서는 정말 뭐랄까 동의하거나 그런 학생들은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리고 참 뭐랄까 좀 쪽팔린 일이잖아요. 민주 정부를 갖지 못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그리고 또 그 대학생이면 이제 지식인이니까 그런 시대의 지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의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위만 벌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했고 그런 정권을 조사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죠. 근데 그거는 뭐 그때 당시만 그런 건 아니고 공법에도 있지만 사회부 때도 그랬던 거고 5.18 전쟁은 마찬가지고 그런 게 영면이 이제 흘러왔거든요. 근데 그 청년들이 다 나서는 거예요.
세대도 근데 역사적으로도 사실 청년들은 항상 그 시스템, 체제에 대한 어떤 반항이랄까, 그리고 반항을 넘어서는 어떤 대안 제시, 저는 이런 게 있어 왔고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혁명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권, 공산주의권의 그런 혁명에서부터 또는 일반 시민혁명도 마찬가지고 다 청년들로부터 출발했다. 뭐랄까,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 그런 역할은 사실 청년들이 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청년 세대에서 했거든요. 러시아 혁명만 해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약 한 7, 80년 전에 12월 달 베카우리스트 당 사건이 일어났는데,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것도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이 전제 정치에 대한 회의, 그리고 그 민중의 수탈, 이런 거에 대한 회의로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갑신정변 같은 경우가 그때 당시로 일본하고 같이 일본 군사력을 흘려가지고 무체제를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그 조선이라고 하는 이 청나라에 기대가지고 정말 움직이는 대선들, 그리고 또 중간 오리들 막 엉망이 되어 있는 이런 정치를 바꾸려고 했던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주도했던 강영도나 이런 사람들, 주목균 이런 사람들이 20대였잖아요.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레미제라블을 보면은, 여러분 영화를 보시고 아마 시도를 저는 지금 못 읽었어요. 근데, 여기 그 영화를 보면, 마리우스라고 한틴의 딸 호젯을 사랑하는 그 마리우스가 거기 귀족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혈육의 철면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아버지가 몸담고 체제는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 젊은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다 젊은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어쨌든 저는 청년 세대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런 체제에 대해 항상 비판 의식과 그리고 또 대안 제시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또 지방자치 영역에 이제 몸을 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사회에 대한 그런 신뢰, 그리고 또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어떤 변혁,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참여해서 뭔가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밑에서부터 이렇게 작게 바꿔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청년들한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근데 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에 참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우리 지금 시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변형의식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우리가 제가 예를 들면 20, 30대 초반에 했던 그런 생각들하고 좀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제가 이제 학생운동을 끝내고 나서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 모든 게 어디로 갔냐면 거의 대부분이 노동운동 문장으로 갔어요. 저도 그 정도로 참여를 했고요. 근데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렇게 87년도에 직선제가 정치가 되고 민주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됐죠. 그래서 직선제 물론 그때 노태우 정부를 복귀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직선제가 정치가 되고 또 노동 현장에서는 같은 해에 엄청난 노동자 투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노동자 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리고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나 이런 삶의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됐어요. 그 87년을 경과하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특히 또 80년대 말에 소련이 붕괴하죠. 그 사회주의권이 붕괴를 하면서 당시에 변혁운동을 생각했던 청년들이 말하자면 그때 변혁운동은 사회주의로 가는 데는 의미였어요. 방노회를 위시한 산업행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우리 정부라고 하는 거는 군사정부도 마찬가지고 또 당시에 DJ나 YS 이런 제도 정치권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도 다 말하자면 개혁 변혁돼야 될 대상으로만 봤죠. 그래서 그런 운동을 하다가 이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그러면서 아주 이때 엄청난 타격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와서는 생각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 현장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 노동 현장을 나와가지고 일정적으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향수는 이런 변혁운동을 포기한다 그럴까? 포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나는 생업전선가 그렇게들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의 이런 청년들의 어떤 변혁운동이 열리는 그야말로 방향이 굉장히 근본적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 그걸 보면은 우리 사회가 말이죠. 물론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또 논쟁의 여지가 있죠. 하여튼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저는 빛나는 어떤 전통을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말하자면 4.19, 5.18을 또 4.19, 5.18을 위시해서 민주정부를 세우는 그런 민주혁명의 정통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정치 체제를 예전에 80년대에 생각했던 완전히 사회주의 방식으로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혁명적 방식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방식은 역사 속에서 실패한 것으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 민주정부를 세우는 정통을 우리가 확립했다는 것. 그게 하나의 아주 중요한 그런 빛나는 법칙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산업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산업화는 박정희가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일정 정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자본의 원시적 축적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토지개혁을 아주 근본적으로 이루는 거예요. 유산물수 유산분배. 북한에서는 유산물수 유산분배 이렇게 되죠. 유산물수 유산분배 방식을 취하면서 봉건 장제를 완전히 생산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땅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해방되면서 60년대 이런 그 산업화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사람이 있어야 공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농촌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와가지고 공장에 쉬고 그래서 산업화가 달성돼요. 근데 그 원천이 어디서 많이 있느냐면 이런 그 토지개혁에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 이 두 가지를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보세요. 필리핀은 70년대만 해도 우리도 엄청나게 잘 사는 국가였지만 왜 지금 이 모양이냐? 거기는요 정치 자체가 완전히 봉건 대지주들이 권력을 아키노 사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기득권을 잡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산업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정부를 가질 수가 있고 민주정부를 가질 수 있는 우리 이런 시스템을 가지게 됐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일단 그래서 저는 이런 지방자치 풀뿌리에서부터 들어가서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라든가 과제라든가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더 빨리 변하는 사회니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회잖아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바람직한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특히 이런 워낙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에 못 찾겠다고 얘기하는 이때에 어떤 방식으로 이걸 대처를 해나가야 돼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죠. 지금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 그런 것들, 공유경제, 공유이런 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그런 것들을 지방 정치 영역에서 특히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던지고 있죠. 그런 영역들을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장이 저는 이 지방 정치 영역에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방 정치 영역에서부터 사실은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아까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빛나는 업적을 쌓았지만 워낙 중앙 집권적으로 이걸 배우다 보니까 사실 이 지방정치의 현실하고 굉장히 빈약한 상태예요. 특히 우리가 ER 자치라고 얘기하는데 재정 권한이 20%가 없잖아요. 국세지방세 비율이 8대2예요. 국세가 80%인데 지방세가 20%고 근데 실질 집행하는 거는 약 6대4 지방에서 60을 집행하고 중앙에서 40을 집행하는데 복지비를 포함한 비용들 전부 중앙에서 돈을 줘가지고 지방에서 그냥 주는 돈을 집행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지방 정치 영역에서의 과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달성을 해야 되느냐? 지방정치 영역에서 그냥 시스템에 젖어 있는 사람들까지 결국 대안을 모색하고 뭔가 개혁을 모색하는 분들이 들어와야 저는 그게 여러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지금 가기 전에 시간이 제가 언제까지 해야 되죠? 지금 시간 조금 지체되긴 했는데요. 11시 한 10분, 15분 정도까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한 5분만 얘기해보고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얘기가 더 여러분들한테 맞는 얘기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잘 키워보세요. 가준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특히 기초선거에서는 공천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공천이 없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사실 정치권에 소유하는 지방 후보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유리하고 시민들의 이 정치 진입이 공세될 거 아니냐. 또 맞아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크게 됩니다. 근데 그런 걸 어떻게 그러면 뚫어야 되느냐. 결국 그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제도적으로 여성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이런 세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원천적으로 그런 걸 확보를 합니다. 그게 저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은 불가능하냐? 저는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기존 정당하고 연대를 하죠. 기존 정당하고 연대를 해서 기존 정당이 공천을 받아야 된다. 내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천 제도는 없어졌지만 정당 표방제로 바뀌었군요. 왜냐하면 이제 헌법소원에서 정당을 파기해야 된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후보들이 정당을 표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정당을 표방을 하게 되면 정당에서 그냥 뭐 너도 표방하고 그렇게 후보 난립을 그냥 방관하느냐? 절대 방관하지 않죠. 내천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기존 정당과 연대를 해서 청년 세력을 하나의 강력한 지방 후보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정당도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실제 후보도 그야말로 개혁적인 지방 정치를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대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청년 그룹끼리 연대를 하는 거예요. 청년 그룹끼리 연대를 해서 여러분 다준다 이렇게 다준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는 나는 다준다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중앙에서는 중앙정치권이나 다준다를 알고 있는 분들은 괜찮은 후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여기 마포 신수동에 의원으로 나왔는데 다준다 후보야 그럼 그 신수동 유권자들이 다준다가 뭐야 이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준다와 다른 청년 단체들이 연합을 하고 공동으로 지방자치 선거 이전에 뭔가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청년 세력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이러한 원칙과 이러한 공약을 가지고 출마합니다. 후보는 이렇게 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좀 도와줍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일정 정도 만약에 연대의 틀이 얼마나 제대로 갖추어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가격이 있을 수 있다. 근데 후자의 방식은 사실상 쉬운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일정 정도 그것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나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방식 비례대표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제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은 계속 요구를 줍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제 우리 강동구를 중심으로 해서 강동구만은 아닐 텐데 지금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하고 질문 같은 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옮길게요.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운동이라 그럴까 운동을 정리를 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도 이제 노동운동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87년 이후에 조직들이 이제 깨져나가고 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그런 방식의 운동을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난 뒤에 결혼을 하고 생활 전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신방을 강동구 암사동에 차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재활운동 하던 그 이구영 의원이라고 정민년 부장이었던 그분이 강동구에 출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운동 할 때 같이 했던 친구가 선거운동만 좀 돕자. 그래가지고 그럼 좋다. 선거운동만 돕자 해가지고 선거운동을 도로 줄레줄레 걸어서 사무실로 갔는데 그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은 정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는 사실은 그 이전의 활동은 물론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그런 의미의 활동이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의원 한 번, 시의원 두 번, 구청장 한 번 떨어지고 이렇게 구청장 두 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거기에 있어요.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당시에 정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참 상종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상종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부영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정치를 바꾸겠다는데 좀 도와주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부영이 당선된 다음에 같이 하자 대전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비서 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나를 도와주는 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내 지역구에서 이 지방자치 부분을 한번 감당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출마를 권유하길래 제가 상임동이라는 지역에서 의원으로 그때 출마를 했죠. 33살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의회에 진출을 했는데 이제 하여튼 최연소 그때만 해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청년들이 많이 진출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하면 제가 이 영역을 어떻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만이 아니에요. 아까 이 이동진 도봉구에서 이혜경 같은 예, 도봉구 이동진 청장님도 저랑 같이 시연을 같이 했던 분이고요. 김성환 노원구청장이 저랑 똑같이 구의원을 했어요. 똑같은 시기에. 그분은 이제 임채정 의원, 국회의장했던 임채정 의원의 비서 역할을 해서 그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임채정 의원을 돕는 게 뭐냐. 그거는 내가 지방자치 영역을 노원구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구의원 출마를 했어요. 저도 구의원 출마를 했어요. 그래서 비슷해요. 그리고 이제 구의원 한 번 하고 그다음 선거에 시의원 출마를 해서 시의원을 했는데 그때 시의원도 김성환, 이동진 구청장, 도봉구청장, 박경수라고 강북구청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제 시의원. 근데 이제 그때 그 지방자치를 생활정치라고 불렀어요. 그때 이 생활정치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그냥 생활정치 영역이다. 지금도 사실 생활정치입니다. 중앙정치에서는 이걸 민생이라고 부르시거든요. 근데 몇 가지만 제가 슬라이드가 많은데 몇 가지 지나갈게요. 우리 강동구는 서울의 제일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 제일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정학적인 우리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역사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나갈 길도 정해지는 거거든요. 강동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아마 정치를 하게 되면요,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될 거예요. 내가 선택한 내 지역은 이 지정학적인 위치가 어떠느냐 이게 중요해요. 강동은 여기 서울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외곽에 있는 데가 거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쾌적하고 살기가 좋아요. 반면에 도심과 강남으로의 접근이 떨어졌죠. 그리고 베드타운형이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베드타운형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이 하나가 나오고 또 도심과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접근성을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그런 전략이 하나가 나오고 약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전략이 나오고 제가 딱 설명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약점을 보완하고 또 강남과 중앙으로의 접근을 개선시키려고 하는 것은 역시 약점을 보완하는 거예요. 근데 강동구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외곽의 위치에 있어서 주거에 매우 좋고 정주유사가 높고 환경적으로 쾌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더욱더 이렇게 밀고 나가는 그런 강점을 부각시키는 그런 또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구의 전체적인 방향을 그렇게 보면 되고 아마 제가 뭐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런 방향을 갖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그냥 중간 정도예요. 쭉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12, 주로 그 다음에 1인당 공원 면적이 22인데 상당히 놀라운 건데 이거는 도시 계획상 공원이라서 그런 거고 녹지 지역이 10이에요. 아까 보셨죠? 이 외곽에 있는 그린벨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북한산이라든지 관악산이라든지 이런 국립공원을 두고 있는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녹지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44%가 됨에도 불구하고 12 재정자립도 13이어서 어떤 여건으로 보면 한 중간 정도가 평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강점에 집중하는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아름답고 쾌적한 이런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정책을 밀고 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우리 종합 행정이니까 모든 행정이 다 있고 특히 요즘 복지 문제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래도 환경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해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 강동구는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구정의 목표는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국민. 이런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국민을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보내서 이루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지속 가능하다는 걸 잘 아시죠? 지속 가능성. 이 지속 가능성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환경적인 측면이 지속 가능, 사회적 측면에서 지속 가능,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성, 형평성, 이런 복지, 교육, 문화 이런 것도 경제는 경제적 효율성. 사실 이 지속 가능성은 어떤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면서도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경제는 그런 면에 좀 나서할 측면이 있는데 에너지를 반으로 쓰면서 효율을 2배로 올리고, 그러니까 4배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원칙적인. 근데 어쨌든 경제적으로도 지속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원래 개념들이 그런 건데 어쨌든 경제적인 측면에 지속 가능.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에 좀 맞춰서 여기까지만 제가 이제 중요되고 나서 그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연구 영역을 실시를 해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뭔가 탄소를 감축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 그것들 MB 정부에서 BAU 기준을 30%를 확정하고 그러면서 여기 참여한 학자들도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 선포식을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까지 예유 기준으로 30%를 감축하겠다. 선포식을 하겠고요. 그러면서 조직도 정비를 해서 당시에는 이제 4개 단체, 3개 단체 중심으로 해서 방금 이제 실천단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대 개편을 뒤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시티 강구대 토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건 뭐 관계단체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가 학교, 뭔가 총망라하는 그런 거버넌스 체제랄까요? 그런 걸 구축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탄소 불축이 그런 걸 해서 10가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뭐 공공기관이 하는 곳마다 구체로 만들어서 그걸 해서 근데요, 참 웃긴 게 실내 온도를 여름철 26도씨로 하겠다. 바로 공공기관은 28도씨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번에 전력난 때 공공기관 전면 난방금지, 아니 냉방금지를 제 집무실 온도가 32도, 32도, 33도. 싸우나요? 참 이게 언제적인지 이게 불과 2000 우리가 10년, 2011년도 그때부터 한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인데요. 이게 지금 벌써 이 26도만 돼도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빨리 변하는 거고. LED 조명도 있지, 이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도시농 외상하고 나물 진짜 뭐 이런 거를 계속 캠페인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생활의 어떤 기준이라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략을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는 거예요. 에너지 문제에 대처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선 에너지를 전략하는 거예요. 에너지 아껴 쓰는 거예요. 두 분, 지금 여기 마이크 사용 안 해도 이제 다 들리니까 그런데 사실 뭐 웬만한 데는 우리가 마이크 필요 없는데 마이크 많이 써요. 불을 다 켜는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불도 껐거든요. 사진 찍고 카메라용이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에너지를 전략하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열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요. 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건축물,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건축물이 유리로 다 돼 있어요. 사실 이 건축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돼요. 이게 강화유리고, 이 자외선 차단을 하고, 특수유리에서 요즘 쓰는 게 특수유리에서 냉방, 난방에 전혀 지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 거짓말이에요. 이게 성남시청, 용인시청, 과천사로도 유명한 천사들이지만 너무 여름철에도 복사해요. 겨울철에도 너무 추워요. 유리 때문에 이게 단열을 에너지 플러스 가스까지 나오지만 에너지 제로 가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단열이에요. 벽이 한 30cm 이상이 돼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게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마지막 단계가 에너지를 대체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자력 30% 가까이 원자력 의존하죠. 화력에 거의 70% 가까이 의존하죠. 수력은 4%, 3, 4%. 근데 화력은 불가피하다 치더라도 원자력은 후쿠시마 사태에서 보듯이 재앙을 가져옵니다. 대체를 해야 되고, 태양광으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대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죠. 정부도 하고 있고, 지방 단체, 우리 방송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에너지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가정 에너지 클릭 이런 걸 해가지고 에너지 진단을 해줘가지고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에너지 컨설턴트를 양성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잘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가입을 하는 건데요. 뭐 수돗물 사용량, 가스, 전기 사용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10% 전 대비해서 줄이면은 인센티브로 5만 원 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가입률이 24%니까 네 가구 중에 한 가구가 엄청나게 굉장히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줄이는 거고, 두 번째는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BRP 사업이라고 하는데 전등을 이제 LED로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메탈 등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효율이 높긴 한데 이게 LED는 아니죠. LED로 바꾸는 거. 요즘 이제 짓는 건물들 LED로 배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열을 해가지고 효율이 높이는 거. 이중창호를, 그리고 일반 주택에서 이중창호를 한다든지 단열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고, 그래서 효율을 개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체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 보호.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일반 주택에도 에너지를 주택 태양광 3kW짜리 패널을 하나 설치를 하면은 굉장히 효과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설치비가 약 1,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은 거의 뭐 한 40%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단열 창호도 제외. 인물이 오실 수 있는 에너지 대체하는 걸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 전동 이게 태양광 3kW짜리 패널이고, 여기 이제 노시모를 하고 있고, 여기가 이제 빗물 탱크예요. 빗물을 활용하고 그런 방식으로. 최근에 우리 암사 아이스 정수센터에서 5,000kW짜리 수도권에는 제일 큰 5MW짜리 태양광 발전소 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했는데, 그거는 2011년 후쿠시마 사태가 나면서 이 문제를 이제 전면적으로 부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 지방 정부들도 이런 탈핵 에너지 전환 지방자치 단체장 모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공동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그 원전 한 기에서 생산된 에너지 200만 kW를 감축하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천호동에 이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있는데 월남 청년 용사로 구성된 십자선 마을이고요. 한솔 풀파크가 있습니다. 에너지 아까 세 가지 전략하고 열 교육을 높이고 에너지를 대체하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아주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마을이죠. 부안의 그 왜 방패장 지으려다가 주민 간에 주민들 반대 부딪혀가지고 그게 이제 뭐 짓고 그게 이제 경주 같은 경주에서 유치해서 짓고 있는데, 근데 부안이 그런 그 싸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열심히 에너지 테마 파크도 조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도 하고 또 등용 마을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거기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거기 그런 등용 마을 같은 그런 게 이제 모태가 된 건데, 아니 유럽에서 사실 이 에너지 자리 마을이라고 하는 건 이미 60년대, 만 70년대부터 이런 에너지 자리 마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에너지 값이 싸고 워낙 에너지를 막 펑펑 쓰는 나라였잖아요. 사실 한 2, 3년 전만 해도
그 여름철 7년도가 추워가지고 막, 그죠? 18도, 19도, 20도,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도 사실은 앞으로 갈 길은 뻔해요. 에너지 값이 높아지고요. 좀 불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막 그 양을 비교를 해서요. 줄이는 거예요. 이게 막 가구에서 이게 이제 절전소예요. 절전소라는 딴 게 없어요. 전달에 얼마 썼어? 뭐 영이네.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런 거예요.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그 다음에 틈새 바람잡이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서 과연 적절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단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단열이 안 되는 집이 있으면 보통 겨울에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쭉 이렇게 돼서 막 해도 그게 단열이 되거든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중 창호를 달라든지 뭐 이런 거는 돈을 투자를 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과 관련해서 요즘 그 협동조합 방식으로 에너지 발전소 이런 걸 많이 만들고 있죠. 그래서 독일처럼 발전 차익 제도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매전을 해서 팔아가지고 그 수익을 참여하는 조합원들한테 나눠주는 방식 이런 방식을 지금 해야 되는데 뭐 우리도 이 정도 이걸 하다가 워낙 많이 생기고 이럴 것 같으니까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발전 차익 제도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서울형 발전 차익 제도라고 해가지고 소규모로 발전을 하면은 매전돼서 이렇게 수익을 올려주는 그런 제도를 좀 만들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발전 차익 제도를 우리는 유지를 한다고 보거든요. 도입을 다시 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걸 이런 에너지 부분에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오고 그걸 계속 어떤 추진을 해야 되고 주장해야 돼요. 이 신문에도 봤어요. 한솔 솔파크는 아까 에코마이너티 우리가 24.4%였는데 지금 60%고요. 올해 말까지 100%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차장에 LED 가구까지 해서 관리비가 뚝 떨어집니다. 요즘 뭐 신문에 그 아파트 관리의 비리 뭐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모범적인 저런 사례들이 생기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좋은 모델들이 되어요. 빗물 뭐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하수열도 이제 우리가 그 시범적인 그런 걸 도입을 했습니다. 배식용유를 모아서 바이오디젤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이것도 상당히 호평을 받은 건데 아이들이 수거를 하고 이런 병에다가 배식용유를 받아서 그리고 뭐 튀김집 같은 데 가가지고요 남는 배식용유 주세요 주워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걸 만들면 수거 양에 따라가지고 바이오디젤 회사에서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우리 강동구에 2010년도에 바이오디젤 전용 주유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우리 강동구에서 갖고 있는 청소차 26대를 BD20으로 운영합니다. 근데 이 BD가 바이오디젤의 이니셜인데요. 이 20이라고 하면 이제 20% 섞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BD20이 법적으로 그렇게 규제가 돼 있어요. 이제 30, 40은 안 되느냐? 뭐 되죠. 다요. BD100도 사실 되죠. 근데 뭐랄까 기존 석유 기존 독자들 보호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도적으로는 BD20으로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80%의 경유를 섞어라 해요. 경유를 사서 써야 해요. 근데 BD 양을 늘리면 기존 경유가 판매가 안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BD는 확대가 가능한 건가요? 그걸 거의 20% 이상으로도 써도 차이가 돌아가는. 근데 이제 뭐 이제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만 해요. 제가 벌써 10년 넘어 전에 광주에 BD로 집자 운행하는 분 같이 거기 갔는데 BD100을 사용하더라고요. 근데 BD100을 사용하면 냄새가요 완전히 정말 배기 가스 나오는 가스가요. 그리고 이제 이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대체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왜? 이미 화석연료는 고갈 상태고 화석연료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를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럼 교육의 장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뭐 해바라기 심어가지고 해바라기 씨를 수확을 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유채를 심어서 유채 씨를 수확을 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거예요. 애들이 직접 이렇게 만드는 걸 체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에너지 관리 공단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태양광으로 가는 자동차 여기 뭐 있잖아요. 자전거 이렇게 하면 그런 거를 만들어서 운영을 상당히 2010년도부터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농업.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30분까지. 누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근데 그 중에서 도시농업이 참 도시농업을 행정명령으로 처음으로 끌어들였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은 이전에도 있었죠. 주말농장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주말농장은 규제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농약도 치고 하고, 이 멀칭도 하고, 여러 가지 밥 비료나 이런 것도 사용하고 하는데, 우리 이 친환경 도시농업 말 그대로 친환경 도시농업, 산무농법이라고 해서 밥 비료 일체 사용하지 않고, 밥 농약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미니 멀칭이라고 해가지고 까만 비 까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멍 꼭 풀어가지고 씨만 넣어서 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 풀 뽑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돈농업, 뭐 대량의 그런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비닐멀칭을 하고, 감자 같은 거 보면 까만 비닐을 덮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뭐 무섭지 않나요? 당장 보라가 굉장히 많은 거고. 그래서 그런 농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칙이 이 자급이에요. 자기가 농사를 자기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사를 할 수가 없죠. 그 자립이에요. 뭐냐면은 사람을 부려가지고 농사를 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는 가족. 또 환금농업은 사람을 사서 농사를 시키잖아요. 땅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농사를 안 짓고 이모만 사다가 농사 짓게 하고 소출 나오면은 너 조금 가져가면 내면 그걸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지어요. 자기가 먹어야 돼요.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친환경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나눠 먹을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한 부자에 약 한 12평방미터, 15평방미터까지 4평, 5평 되는데요. 뭐 엄청나게 상추나 이런 거 쌈채소 심어놓으면요, 이 수확기에는 주체를 못해요. 워낙 많이 자라요. 그래서 그걸 막 따다가 잘라먹고 이제 공동체 해보고.
근데 이제 이런 우리가 2009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 도시농업을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이 2020년도에 우리가 1하고 1텃밭을 실현하자. 우리의 도시농업의 비전은 뭐냐면 1하고 1텃밭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 강동구가 19만 가구가 있는데요. 19만 가구가 다 하나의 텃밭을 갖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텃밭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농사 짓는 텃밭도 텃밭이지만 바꾸고 뭐 굉장히 그런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텃밭에 나올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그럼 상자 텃밭이라도 하잖아요. 뭐 하다못해 화초라도 키우자. 그런.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하게 됐냐면요. 저희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게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에서 가지는 어떤 의미가 그거는 우리나라의 복지 패러다임이 변하는 아주 상징적인 정책이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주민투표까지 갔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물러났는데 그만큼 정치적인 파급이 컸죠. 뭐 무상급식할 돈이 어디 있냐? 왜 부자 애들까지 밥을 주냐? 이런 개념으로 막 들어가면서 논란이 발생했는데, 그거죠. 이런 선별적인 복지에서 보편적인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었죠.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근데 이제 제가 2008년도 구청장 처음 되고 나서 구청장 그때 보궐선거 제 1호 공약이 뭐였냐면 친환경 급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고 친환경 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자치구 예산만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겠어요? 무상급식은 안 되죠.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이 아니라 친환경 급식이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그때 당시 학생들이 어떤 급식이었냐? 친환경 급식이 아니었죠. 뭐 1년 이상 묵은 유전분미를 일단 먹었고요. 집단 취사기로 찌니까 밥맛이 없어요. 그리고 채소라든지 이런 거는 막 저가 입찰을 하는 바람에 뭐 어디서 온 뭐 중국산 뭐 해가지고 국민이 불안하잖아요. 식중독 사태가 거의 매년 전국적으로 발생했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제일 불안한 게 급식의 질이 급식을 하는데, 그래서 도시락 안 싸줘서 좋긴 좋은데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환경 급식은, 그래서 보통 급식과 친환경 급식의 차액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돈이 없고 또 이런 걸 왜 하나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좌파 논리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처음에 5개 학교를 시범으로 택했죠. 그래가지고 5개 학교의 친환경 급식을 2009년도에 2009년도부터 2008년도 이제 6월달에 심하자마자 계획을 세워서 2009년도에 실시를 했는데 거의 폭풍 튀어서 봐요. 엄마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애들이 무슨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햅쌀을 우리 자매결연 내지는 도시에 쌀을 햅쌀을 도정을 하지 않은 이렇게 쌀 벼가 쌓여 있는 그 쌀을 도정을 해가지고 도정을 한 이후 일주일 안에 무조건 갖고 오기 때문에 그래 완전 식사했어요. 그럼 집단 치사기로 쪄도 얼마나 밥이 맛있는지. 우선 밥이 맛있으니까 애들이 너무 밥맛이 좋아졌다. 그리고 이제 채소는 친환경 채소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친환경 인증받는, 그리고 돼지고기도 무항생제 돼지고기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검수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검수를 하고. 그래서 다음 해에 이제 우리가 한 2개 정도 하려고 했는데, 연명을 받아온 거예요, 엄마들이. 우리 학교에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늘려서 잡은 게 우리가 그때 24개 학교였는데 16개 학교까지 늘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다음 해에는 이제 2010년도 하자 그랬는데 2010년도에는 그 2010년도분 예산을 16개 학교로 잡아가지고 친환경 급식을 했고요. 2010년도 2월달에 선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적인 공약으로 대표가 됐죠. 그래서 2010년도 선거 이후에 들어와가지고 2010년 11년도 예산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2011년도 예산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이 됩니다. 근데 이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강동구에서는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경험이고, 그래서 이거 먹는 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가까운 데서,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데서, 확인이 가능한 데서 생산을 해야 되고 또 유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2010년도 선거에 친환경 도시농업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친환경 도시농업과 이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는 게 각각 그 매니페스토 대상 지구수상 2008년도에 내세운 그 공약이 매니페스토에 지구수상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친환경 도시농업이 또 매니페스토 지구수상 받았고, 또 하나가 올해 받은 게 건강백세 상담센터라고 있는데 그것도 지구수상 받았고, 어떻든 이 도시농업을 왜 하게 되느냐, 결국 이런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는 성과로부터 출발이 됐고, 또 도시에서 충분히 이 농사를 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면요, 모든 농사를 다 친환경으로 짓기는 좀 힘들죠, 사실. 근데 도시민들이 친환경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 강동구에 지금 친환경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 도시농업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일부예요. 쌈채소 중심이고, 과일 채소도 과일도 몇 종이 안 돼요. 근데 도시민들이 친환경 이걸 먹어보면요, 다른 것도 다 친환경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시민들이 찾으면요, 농촌은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친환경 급식을 하게 되면서 친환경 급식에 납품하는 농촌의 쌀들이요, 처음에는 농약을 많이 뿌리는데 농약을 뿌리는 걸 찾지를 않으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도시농업, 친환경 도시농업이 결국 농촌의 농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친환경 도시농업을 하면서 도시농업 법을 제정을 해서 이게 2012년도 말부터 발의가 됐는데, 이 도시농업 법을 제정을 하는데도 우리 이제 여기 농업직 주무관이 가서 자문도 해주거든요. 우리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이 도시농업 법에 보면은 이 목적이 그렇게 돼 있어요.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이해를 높여가지고 농촌도 살고 있고 도시도 서로 상생하는 게 도시농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도시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먹는 건 다 도시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죠. 그죠? 땅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도시의 농사를 친환경으로 짓게 되면 농촌도 바뀐다. 그래서 이제 그냥 넘어가면 이제 최초에 우리가 했던 돈천 텃밭인데 2010년도 제가 선거 전에 대장했던 게 이제 226부자를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0부자, 그 다음에 2,500부자, 올해는 이제 3,800부자로 늘었습니다. 이게 한 부자예요. 이게 이제 4평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도시에서 무슨 농사야 이러다가 도시농업을 하고 이게 226구자를 분양을 했는데 막 금방 인터넷에서 공개되는데 금방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안 주냐, 나는 할 수 없냐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제 인식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땅을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는 땅에 지주를 만나가지고 이거 우리가 싹 치워줄 테니까 3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다. 그래가지고 우리 싹 치워주고 돈으로 바꿨어요. 그런 표를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방치되어 있는 이제 국유지인데 이것도 뭐 이게 비밀로 해서 막 하고 막 그냥 일종의 무단경작 하는 비슷한 이런 거였는데 이것도 해서 이제 우리 공동체 특파서로 이렇게 바꾸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 이 강동구가 이제 강을 끼고 있는데 하천부지가 많아요. 그래서 하천부지에 분명히 국공유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당시에 이제 시수과 과장님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땅 좀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좀 했더니 큰 현황판을 들고 와가지고 여기 무슨 땅이고 무슨 목적이고 그래서 땅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시농업을 하니까 거기서 엄청난 땅이 나오는 거예요. 막 청량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또 거기 막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막 쫓아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3,800구자까지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여러 가지 해마법과 이런 기준도 하게 되고 기부도 하게 되고 상가 뜻밭도 연구도 하고 5,000구자에서 4만 구자 목표가 있는 구자인데 이게 상자나 이런 걸 가져오면은 이건 이제 플라스틱 상자인데 그 재활용도 하고 또는 뭐 스티로폼이나 뭐 그것도 쓰는 것도 그래서 이제 이 텃밭이 이 빨간 거는 상자 텃밭이고요. 파란 게 이제 텃밭이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텃밭인데 각 동주민센터에도 막 텃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에 막또 농사를 짓고 동주민센터 옥상에도 이렇게 옥상 텃밭에 공공기관 9개 공동주택 아파트에 있을 때 주로 이제 3세소가 많고요. 토양의 안전성 검사를 전부 기준 훨씬 못 미치고요. 근데 이제 이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선진국에 우리가 잘 아는 굉장히 부러운 도시거든요. 도시농업이에요. 왜 도시농업을 하냐면 이 도시농업을 함으로써 환경의 기본 3대 요소가 공기와 물과 토양이거든요. 공기와 물과 토양이 맑고 깨끗하고 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합니다. 도시농업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양봉까지도 되잖아요. 박 시장님이 이제 무슨 막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막 전시행정이다 막 비판도 있었지만 근데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노리는 게 뭐냐. 서울의 꿀도 된다. 서울이 거기서 난다. 그래서 우리도 뭘 하거든요. 굉장히 꽃이 많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피고요. 아카시아 꿀을 수확한 다음에 금방 또 암꽃이 피면 암꽃 그래서 이제 이 양봉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있는 근데 아까 이제 도시농업 지원센터 로컬 푸드 이거 로컬 푸드는 모든 걸 다 우리가 먹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도시민들에게 선사함으로써 농촌도 바꾸고 또 이 도시의 소비자들이 보다 정말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먹자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이제 체험 프로그램 또 이제 교육하는 거 아카데미라든지 교육이 양봉 애들 체험 부분인데 애들 체험뿐만 아니라 양봉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절기에 여러 가지 전통 문화 이런 것도 되살리는 이런
페스티벌이라든지 동지축제라든지. 근데 그게 큰 규모의 축제가 아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자그마한 그런 허브는 이제 우리가 특화를 해가지고 허브 전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도 도시농업의 명령으로 그래서 허브를 해서 이런 이력제나 방향제, 비누 같은 거 만들기도 하고 도시농업 공원을 조성을 하고요. 이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의 도시농업공원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공원은 이제 5개가 있어요. 도시 자연공원이 있고요. 묘지공원이 있고요.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이런 공원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도시농업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 공원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을 하나의 공원의 형태로 받아들인 거예요. 아까 이제 장롱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낙엽도 우리가 낙엽이 떨어지는 수고를 해가지고 퇴비장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에 재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학교의 음식물 쓰레기 퇴비통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동도시농부라고 자유기업에서 이분들이 뭐 지금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도시농업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큼 많은데 설문조사를 보면은 또 재밌는 점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도시농업을 하면서 관심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산문농부의 만족도가 뭐냐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산이 얼마 안 드는 사업이에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런데 이 홍보, 광고 효과나 이런 건 엄청난 이 중앙일간지 한 300여 배가 들어갔는데 대단한 이제 숲을 복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주민들하고 함께 했다는 거. 그래서 강동 아름숲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수종, 이분들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숲을 같이 복원했다는 거. 그래서 10만 두 신기님으로서 초가 달성했고요. 그린웨이 강동구 요즘 둘레길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 이제 한상현 그린웨이 이것도 이제 우리가 국제 시민 스포츠 연맹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기대라든지 이런 게 그다음에 이제 이 서울대하고 경영대하고 대학을 개설해가지고 도시개발도 이런 아주 천호대로인데요. 천호대로 때문에 광진교수인데 녹지축 만들자고 합니다. 여기 뉴타운 사업이 이제 많이 있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프리웨이라고 해가지고 그린웨이라고 하면 블루웨이라고 해서 물길을 조성하는 화이트웨이, 바람길을 조성하는 그런 개념을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라고 만들어서 탄소 발생이 건축물에서 많이 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단열이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열 효율을 높이고 또 태양광이나 이런 걸 에너지를 대체하는 걸 도입을 하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해서 아파트를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졌는데 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공사비가 올라갈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게 회수가 된다. 이제 해서 일부 아주 그 원장상, 의무상 이런 걸 조절을 좀 해내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사실 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신선한 자극이 됐어요. 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못하던 거를 이제 우리가 뭐 치고 나가는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항목들을 둬가지고요. 의무사항, 권장사항 이렇게 둬가지고 뭐 단열 뭐 이라든지 하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전체 120점 중에 80점이 넘어야 건축 허가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을 소개하는 거고요. 조선과 관련해서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 추진하는 사람들하고 협약을 맺고 우리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동구시 에너지 시간과 공동주택이라서 기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 아파트 단지 이름을 붙이는 이제 그런 방식을 하면 지금 우리 고덕동에 보금자리 주택이 조성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팜시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주택지와 떨어진 외곽에 이런 그 텃밭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파트 바로 옆에 만들자. 아파트의 그 조경 면적을 사용해가지고 텃밭을 만든다. 이런 개념을 적용하는 우리 첫 사례가 될 수 있죠. 많이 있습니다. 국식 일부에. 그리고 이제 이 지속 가능성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규정 백서를 지속 가능 보고서로 대체를 해서 GRI라고 국제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지속 가능 보고서를 내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이드 신문에 처리가 되고 이 정도